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0원, 1000원짜리 테이프로 팔리던 시끄러운 노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던 사람? 아마 대부분은 그를 진짜 가수라기보다는 광대로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처럼 세상의 변두리에서 묵묵히, 때로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바람 이박사 이용석 씨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모든 평론가가 이건 소음이다라고 외면할 때 바다 너머 일본에서는 이 남자를 미래에서 온 음악가라고 칭송하며 모셔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 최고의 공연장 부도칸에 서서 수만 명의 일본 젊은이가 한국어로 얼쑤를 외치게 만든 그 저력.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무언가가 그의 뽕짝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찬란하고도 쓸쓸했던 이 박사의 일본 정복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고 있던 신바람 한 가닥이 피어오를 거라 확신합니다. 1999년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심장부 부도칸 공연장 뒤편 대기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대기실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지요. 거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보랏빛 반짝이 자켓, 잔뜩 세운 앞머리, 그리고 손에는 장난감 같은 키보드 하나.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기도 양주 어느 논두렁에서 혹은 뽀얀 먼지 날리는 중부고속도로 어느 휴게소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던 그였지요. 밖에서는 수만 명의 일본 사람이 이 박사를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서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참으로 기가 막힌 팔자로다.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일본 소니 뮤직의 거물 프로듀서가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당신의 신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의 삿대질을 받아내던 일 가수라고 명함을 내밀면 어디 시장, 바닥, 뽕짝쟁이가 감이라며 문전박대당하던 방송국 놈들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날 밤 도쿄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허 얼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일본 열도의 심장에 박히는 순간 공연장은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려졌던 그 리듬이 일본에서는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왜 우리는 그를 버렸고 그들은 그를 껴안았을까요? 그 기막힌 반전의 씨앗은 사실 아주 오래전 고속도로 휴게소의 낡은 가판대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지금과는 참 달랐습니다. 길은 좁았고 차들은 검은 매연을 뿜어댔으며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유일한 해방구는 관광버스였지요. 관광버스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커튼을 치고 오색 찬란한 조명을 켜고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춤을 췄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의 지휘자가 바로 이 박사 이용석 씨였습니다. 그는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이드가 아니었지요. 그는 타고난 광대였습니다. 양주 민요 가문의 피를 이어받아 목청이 남달랐지요.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버스 유리가 부르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이 어떤 리듬에 엉덩이를 흔들고 어떤 추임새에 눈물을 훔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이 박사, 한 곡 뽑아봐. 손님이 던져주는 10,000원짜리 한 장에 그는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니, 영혼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왔구나 왔어. 인생 뭐 있어? 한판 놀아보세.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휴게소 가판대에 깔렸습니다. 정식 음반 매장에는 발도 못 붙이는 일명 길보드 차트의 왕이었지요. 500원, 1,000원.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 테이프들은 운전사들의 졸음을 쫓아내고 시장 상인들의 고단함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음악이 아니야. 그냥 소음이지. 주류 가요계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련된 가수들과 비교하면 그는 그저 촌스러운 시장 잡상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늘 갈증을 느꼈습니다. 나도 내 이름 석자 박힌 진짜 앨범 하나 내고 싶다. 나도 저 환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속도로에 유령처럼 떠돌던 그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일본의 대형 레코드사 소니뮤직의 한 프로듀서가 한국 여행 중 우연히 고속도로 버스에서 그의 노래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리듬이지? 이건 원시적인 생명력과 최첨단 테크노가 결합한 완벽한 조화다. 일본인 프로듀서의 귀에는 이 박사의 뽕짝이 싸구려가 아니라 보물로 들렸던 겁니다. 그는 그 길로 한국의 휴게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초라한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박사가 휴게소에서 땀 흘리며 소리를 지를 때 그는 자신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웃음을 파는 사람의 속이 어떤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얼쑤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숯검댕이 같을 때가 많지요. 저 이용석이, 아니 이 박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획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기쁘기보다 겁부터 났습니다. 나 같은 놈을 왜? 라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더군요. 사실 그때 제 처지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제 노래가 길거리 소음 취급을 받으며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고 가요계에서는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가수가 나오는 방송 무대에 어쩌다 한번 서게 됐는데 무대 뒤에서 그 가수의 매니저라는 젊은 친구가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진짜 가수들이 서는 데예요. 저기 구석에 가서 짐이나 지키고 계세요. 그때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이 지금도 따끔거립니다. 제가 입은 반짝이 의상이 부끄러워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나는 가짜다. 남들 술 마실 때 재롱이나 부리는 광대일 뿐이다. 그런 생각에 갇혀 지내니 일본에서 온 그 손길이 꼭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지더군요. 결국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말이 통하나 풍습이 같나? 일본 기획사에서는 저를 상품으로만 보더군요. 하루에 20개가 넘는 인터뷰와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잠은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도쿄의 낯선 호텔 창밖을 보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디다. 갑자기 고향 양주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원숭이처럼 재롱 부리다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건 아닐까? 그때 제가 겪은 위기는 경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위기였죠. 일본 사람들은 제 노래를 들으며 기묘하다, 신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꼭 저를 동물원의 구경거리로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박사상, 좀 더 우스꽝스럽게 웃어주세요. 그래야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입은 웃고 있었지만 제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제 속사정, 아니, 우리 동년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안 건사하느라 밖에서 온갖 수모당할 때 억지로 웃음 지으며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던 그 심정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타국 땅에서 제가 무너지면 저만 바라보는 한국의 가족들은 어쩌나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부의 견제도 심했습니다. 한국에 싸구려 가수가 일본의 정통 음악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때면 저는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돌이라도 던질 것 같았지요. 용서가, 돌아가자. 그냥 고속도로 버스로 돌아가서 맘 편하게 노래나 부르자.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감히 서 있느냐. 마음속에서는 수만 번도 더 짐을 쌌다 풀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발목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도망가면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역시나 하며 나를 비웃겠지? 나는 평생 그들의 비웃음 속에 갇혀 살아야겠지?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노래하다 죽을지언정 단 한 번이라도 저들이 무시 못할 진짜 신바람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제가 일본의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광대라 부르면 세상은 나를 광대 취급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예술가라 믿으면 세상은 나를 따를 것이다. 과연 저는 그 지옥 같은 외로움과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 운명적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부독한 공연까지 성공리에 마친 후 저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한류 원조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인형이 나오고 제 목소리가 들어간 전자게임기까지 출시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비행기 안에서 구름 위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뽕짝쟁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나는 일본 열도를 위로한 가수니까. 한국에 돌아오니 저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져 있더군요. 일본에서 성공했다면서? 라며 여기저기서 출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방송국의 눈치를 보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나 이 박사요. 내 음악이 싫으면 안 불러도 좋소. 하지만 내 음악을 듣고 싶다면 내 신바람을 존중해 주시오. 저는 더 이상 광대가 아닌 자신의 장르를 개척한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가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위 문화라고 무시받던 뽕짝이 테크노라는 현대적 장르와 만나 새로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후배 가수들은 저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국악과 가요를 접목하는 시도들이 활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에게는 용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몰랐기에 그랬던 것 뿐이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제 마음이 넓어지니 제 노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신바람을 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사의 이야기가 그저 연예인 성공담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작 내 이름 석자 잃어버리고 사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터에서 묵묵히 손마디 굵어지며 버티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각자의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노래해온 이 박사들입니다. 남들이 이제 늙어서 뭐 하겠느냐, 내 주제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라고 말할 때 이 박사를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짜 가수가 일본의 심장을 울렸듯이 여러분 안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뜨거운 신바람이 살고 있습니다.